주신문 30분 하십시오. 홍장훈 전 차장님, 이제 증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증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청구인 대통령은 피청구인이라고 말하겠습니다. 1항입니다. 그 증인은 육사 43기로 졸업하고 임관해서 1992년경 대의로 전역하셨죠. 네. 그리고 1992년경부터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근무하다가 2023년 11월 26일부터 2024년 12월 6일까지 국가정보원 제1차장으로 근무하셨죠. 예. 증인은 국정원에서 약 32년 동안 근무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020년 12월에 일단 퇴직을 한번 해서 2021년 1월부터 2022년 7월 15일 재임용될 때까지 퇴직 기간이 있으니까 예. 약 30년 정도 약 근무했다고 하는 30년, 것이 맞을 30년 것 정도 같습니다. 근무하셨죠. 예. 네, 이항입니다. 그 증인은 여인영이 방첩사령관으로 취임한 이후 방첩사와 국정원이 협업할 일이 있어서 업무적으로 알고 지내셨죠. 네. 여인영이 육사 48기였기 때문에 증인에게 선배님이라고 불렀죠. 네. 그 증인은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육사 43기 동기시죠. 그렇습니다. 그 증인은 2024년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면담과 2024년 12월 11일 검찰 조사 그리고 2025년 1월 22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셨습니까? 네. 그 추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11일자 검찰 진술조서에 증인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후 서명 날인하셨죠. 그렇습니다. 5항입니다. 그 비아폰은 통화와 문자만 할 수 있는 휴대전화로 비아폰에 입력된 전화번호끼리만 연락이 가능한 휴대전화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피청구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대통령님으로 표시가 되죠. 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계엄 당시 피청구인과 비아폰으로 총 4번 정도 통화한 내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실제로는 피청구인과 2번 통화하셨죠. 네. 그 증인과 피청구인의 통화 내역 정리표를 제시하겠습니다. 그 증인과 피청구인의 통화 내역을 정리하면 이 표의 내용이 맞죠. 네. 다음입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저녁 8시경에 피청구인으로부터 비아폰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지 못하셨죠. 네. 그 보좌관으로부터 피청구인이 비아폰으로 전화했다는 연락을 받고 그 12월 3일 오후 8시 22분경에 피청구인에게 다시 전화를 거셨죠. 네. 피청구인은 증인에게 별일 없냐라고 말하면서 한두 시간 후에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전화기를 잘 듣고 대기하고 있으라고 지시하였죠. 네. 증인은 곧바로 증인의 집무실로 복귀하셨죠. 네. 그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경에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발표가 있었죠. 네. 증인은 이때 비상계엄 사실을 처음 아셨던 건가요? 네. 증인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김선호 국방부 차관에게 전화를 거셨죠. 네. 그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일단은 직무실에 있는 TV를 통해서 비상계엄이 발령되는 걸 보고 당시 국정원은 비상계엄이 발표된다는 것도 그랬지만 어떠한 사항으로 비상계엄이 발령된다는 부분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일단 비상계엄 관련된 부분으로 혹시 군에서는 이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로 국방부 차관에게 전화를 했고 국방부 차관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비상계엄이 발령됐다는 말을 통보했고 김선호 차관도 나도 지금 빨리 사무실로 나가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 증인은 12월 3일 오후 10시 45분경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개인 전화로 전화를 거셨죠. 그렇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셨던 건가요? 네. 그 여인영 사령관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1분 후인 10시 46분경에 다시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었죠. 네.
그 증인과 피청구인 여인영 사령관의 통화 내역 정리표를 제시하겠습니다. 이제 이 표는 이제 대통령, 여인영 사령관, 증인 사이의 통화 내역을 시간대별로 정리한 표입니다. 그 증인이 비상계엄 당시 피청구인 여인영과 통화한 내역을 정리하면 이 표의 내용이 맞죠. 그렇습니다. 그 12월 3일 22시 46분경에 여인영 사령관과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12시 46분이라고 하면 국방차관과 통화한 다음에 전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계엄령 발표 이후에. 국방차관한테 얘기할 때와 똑같이 어떤 상황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연영 사령관은 어떤 상황이냐고 물어보는 저의 질문에 대해서 저희도 몰랐습니다.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라고 답변을 했고 뭐 상당히 바쁘게 돌아가서 그런지 추가적인 부분으로 대화하려는 어떤 느낌이 없어서 방첩사까지도 이 상황을 모르고 있었나? 라는 궁금증을 좀 가진 상태에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 그 증인은 조태용 국정원장에게도 전화를 하셨죠. 네. 근데 국정원장이 전화를 받지 않아서 비서실장을 통해 메모를 남기시고 국정원 제2, 3차장에게 비화폰으로 비상계엄 상황을 알리셨죠. 당시에 국정원장께서 비상계엄과 관련된 국무회에 가셨던 부분을 그 다음날 아침까지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사항을 보고드리기 위해서 원장님과 통화 또는 연락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날 저녁에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국정원장을 만나기 위해서 국정원장 공관으로 이동하셨죠. 당시 약간의 버그가 있었는데 보좌관들이 아마 원장님께서 관저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잘못된 보고를 받고 아마 주무시고 계셔서 밑에 있는 직원들이 깨워드리지 못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듣기도 해서 제가 직접 그 국정원 경내에 있는 원장님 관저로 직접 보고하러 내려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직후에 그 피청구인이 12월 3일 오후 10시 밤 10시 53분경에 증인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원,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피청구인이 뭔가 흥분해서 자랑하듯이 이 얘기를 했다고 진술을 하셨죠. 다소 주관적인 얘기인 부분인 것 같은데 적절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술하신 적은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그 증인은 싹 다 잡아들여를 어떤 의미로 이해하셨습니까? 말뜻 그대로 이해했습니다. 그 누구를 잡아들이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셨습니까? 당시의 통화 내용으로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구체적으로 대상자, 즉 목적어를 규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뭔가 잡아야 된다는 생각은 들었었는데 누구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저한테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그 증인은 12월 3일 22시 58분경에 피청구인의 지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여인영 사령관에게 전화를 거셨죠. 방금 그 변호인께서 물어보신 대로 뭔가 지시를 하셨는데 목적어가 없었습니다. 그 목적어가 없었던 부분을 저는 두 가지로 추정을 하는데 하나는 저는 1차장이기 때문에 원장님한테 이미 그 관련된 부분의 내용을 했나 그래서 나중에 한번 원장님한테 들어봐라 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으니까 방첩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겠다 한 그 두 가지 정도의 추정을 했고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누구를 잡으란 말입니까? 라고까지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2시 58분경에 여인영 사령관에게 이제 전화를 거셨고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아마 전화가 두 번으로 나눠질 겁니다. 이미 비상계엄이 발표되는 내용을 보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인영 사령관하고 한번 통화를 한번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화를 했고 전화해서
제가 요즘에 무슨 얘기를 하면 자꾸 제 얘기가 바뀐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조금 메모를 해서 그 메모에 근거해서 또박또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어떻게 된 거야?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 같고, 여전히 그 연영사령관은 저의 그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부분에 있었던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에게 전화 받았어. 대통령이 너희들 지원해 주래.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여인영 장관이 당시의 상황들을 저한테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두 번 통화를 하셨는데 처음에 22시 58분 경에는 이제 여인영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여인영 사령관이 뭔가 지시를 하느라고 바빴고 그래서 증인과는 제대로 대한 대화를 못했다고 이렇게 검찰에 진술하셨는데 이게 네. 사실이죠. 예, 그리고 그 후에 23시 06분 경에 여인영 사령관에게 다시 전화를 거셨죠. 네, 이때 이제 증인이 말씀하신 V로부터 연락을 받았어라고 하니까 여인영 사령관이 처음에는 이제 뭔가 말하는 것을 주저하다가 증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여인영 사령관은 증인에게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서 봉쇄하고 있습니다. 선배님 이걸 도와주세요. 저희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돼요. 명단 불러드릴게요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죠. 네. 여인영이 사용한 정확한 워딩이 체포조 맞습니까? 네. 그 증인은 여인영 사령관이 불러주는 명단을 받아 적으셨나요? 예, 받아 적었습니다. 그 체포 명단이 적힌 메모를 제시하겠습니다. 그 이 메모는 증인이 검찰에 제출한 메모입니다. 그 증인이 작성한 메모 맞습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국정원장에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관저에 갔었고 관저에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바로 이어서 지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방첩사령관한테 전화했는데 방금 얘기한 대로 방첩사령관이 명단을 불러주는데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여유 있게 적었던 부분이 아니라 당시 구청원장 관사 입구에 있는 공터였기 때문에 서서 제 포켓에 있던 메모지에다 막 적었었습니다. 사무실에 가서 다시 보니까 제가 봐도 이거 알아보기 어려울 만한 것 같아서 제가 보좌관을 불러서 야 이거 좀 정서해봐라 라고 해서 적었는데 지금 정서로 되어 있는 대당자들의 인물의 어떤 글자는 제 보좌관의 글씨고 이 밑에 막 흘려 써 있는 글씨체가 제 글씨체입니다. 제가 왼손잡이라서 글씨체가 조금 좀 흘려 쓰는 부분이라 상대방들이 좀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메모입니다. 증인의 말씀은 요 위쪽 그 체포 명단이 적힌 부분은 제 메모를 제가 막 쓴 메모를 보고 제 보좌관이 정서로 옮겨 적은 거고 예. 요 밑에 막 흘려 써 있는 부분은 제 그 메모에다가 당시 사령관이 저한테 얘기했던 부분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추가로 제가 그 위에 덧붙여서 메모를 해 놓은 겁니다. 예. 이 메모를 보면 그 처음엔 16명, 14명이라는 기재도 있고 16명이라는 기재가 있었고 그 후에 이 16명이라는 기재가 이제 삭선 표시돼서 지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조지호 경찰청장도 검찰 조사에서 여인형으로부터 총 16명의 체포 명단을 들었고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동연 판사도 체포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혹시 증인이 기억하는 체포 명단이 총 16명 맞나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때 그 밤에 서서 막 메모를 하는데 14명이든 16명이든 그걸 또박또박 다 적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고요. 적다 보니까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뒤에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한 반 정도 적다가 추가로 적지 않았고 나중에 나름대로 좀 약간 기억을 회복해서 적어보니까 한 14명, 16명 정도가 됐나?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증인은 체포 명단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일단은 뭔가 좀 잘못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메모 아래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표 표시 1조 2조 축차 검거 후 방첩사 구금시설 감금조사, 그 아래쪽에 별표 검거를 요청 위치 추적과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내용 여인영 사령관이 불러준 말을 기재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여인영은 1조 2조가 축차 검거 후에 방첩사 구금시설에서 감금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 제일 급한 게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인데 위치 추적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취지로 말을 했던 겁니까?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뜻은 체포 대상의 중요도에 따라서 두 개 조로 나누어서 조별로 순차로 검거해서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하고 조사한다는 의미 맞나요? 예,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 증인은 요 체포 명단 14명에서 16명에 대해서 위치 추적을 하셨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국정원에서는 영장 없이도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그 증인은 여인영의 위치 추적 요청이 영장 없이 위법한 방법을 써서라도 체포 대상의 위치를 알아봐 달라는 요청으로 이해하셨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만 당시는 비상계엄 상황하였고 대통령이 지시면 상당히 초법적인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잠시 고민한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항은 답변을 생략하고요. 아닙니다. 그 여인영과의 통화 당시 방첩사가 수행하기로 되어 있던 비상계엄 관련 임무 중에서 경찰과 협조해서 국회 봉쇄하는 것 그리고 체포주 운영 말고 다른 내용은 더 없었습니까? 다른 것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피청구인이 증인에게 지시한 방첩사 지원을 체포조 임무를 도와주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체포 지시가 피청구인의 뜻이라는 것을 확인했는데도 왜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명단에 나와 있는 명단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두 번째는 방첩사령관이 얘기했던 그럼 이 사람들을 체포해서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한 다음에 조사한다는 향후의 계획을 듣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네. 추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은 2025년 1월 22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을 좋아했다. 대통령이 시키는 것은 다 하고 싶었다라고 진술하셨죠. 네, 그런데 체포 명단을 듣고 체포를 도와주는 것을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것인가요?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하면 제가 대통령께서 딱 잡아드리라는 지시를 받고 누군가 잡는구나. 그다음에 방첩사에 지원을 하라고 지시하실 때 저는 속으로 어떻게 추정하고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뭔가 좀 놓쳤는데 방첩사가 한 건을 했구나. 지난번에 국회에서 말씀드릴 때는 국내라고 그러는데 국내가 아니라 군대 내에 방첩사가 군을 담당하니까 그래서 군대 내에 어떤 그 간첩단 사건을 방첩사에서 적발했기 때문에 지금 방첩사가 굉장히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국정원에도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정원도 동원이 돼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급하게 방첩사령관한테 전화를 했던 겁니다. 그런 추정을 가지고. 근데 명단을 딱 받아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많이 달랐고 사실은 지금도 이런 분들을 왜 체포해서 구금해서 감금 조사하려고 했는지 아직 이해 못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항입니다. 그 증인은 12월 3일 23시 30분경 조태용 국정원장 집무실에서 국정원장, 국정원 제2, 3차장,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비상계엄에 관한 긴급 회의를 하셨죠. 네, 그리고 증인은 이 정무직 회의, 긴급 회의 직후에 조태용 국정원장을 다시 찾아가서 독대를 하셨죠. 네, 그리고 그 국정원장에게 피청구인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첩사가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닙니다라고 보고하셨죠. 네. 그 얘기를 들은 조태용 국정원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대통령께서 물론 저한테 지시를 하셨지만 국정원장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중요한 부분의 정책 결정에 있어의 권리는 국정원장이 행사하는 것만큼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대통령께서 저한테 전화하신 부분을 국정원장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생각과 무관하게 국정원장으로부터 어떤 지침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태용 국정원장은 증인에게 어떤 지침을 주었나요? 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약간 국정원장님하고는 얘기가 달라서 뭐 조금 부분적으로 뭐 최근에는 뭐 어느 정도 인정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딱 4가지 문장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날 국정원장께서 해외 출장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아마 이미 해외 출장을 출발하신 줄 알고 국내에 안 계신 줄 알고 1차장인 저에게 전화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 묵묵부답이셨고 그래서 이게 좀 말씀을 드리겠다 싶어서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 말씀이 없으셨고 그래서 방첩사에서 지금 이 사람들을 잡으러 다닌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내일 얘기합시다 라고 말씀하셔서 아니 이게 내일 얘기할 사항인가 싶어서 원장님 최소한의 업무 방향과 지침을 주셔야죠 라고 말씀드렸더니 대화하는 소파에서 일어나셔 가버리셨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아무런 지침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 증인은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이렇게 보고한 것 외에 국정원 다른 간부나 직원들에게 대통령의 지시를 전파하거나 방첩사령관을 통해 확인한 정치인 등 체포 협조를 위해 임무를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일부 언론하고 조태용 원장님께서 또 이 내용을 찝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당시 정보위에서 김병기 의원이 제 대담 얘기를 전달하면서 홍 장관이 혼자만 알고 있었다겠다. 그래서 본인한테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근거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다시 정보위 면담하는 과정에서도 당연히 정보위 위원께서 이 사실을 국정원장에게 보고하셨습니까? 라고 해서 제가 이거 원장님한테 이렇게 보고를 드렸다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정보위 면담에서 이미 보고를 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알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 앞뒤 콘텍스트를 빼니까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내용이고 방첩사로부터 어떠한 부분을 지원해달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제 밑에 있는 어느 부서장, 어느 간부 또는 뭐 특정한 부분의 직원들을 만들어서 팀을 꾸린다든가 일체 부분에 대한 지시를 하지 않고 저만 알고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일체 임무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항입니다. 그 증인은 2024년 12월 5일 그 아침 7시 50분경 김태효 대통령실 안보 1차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서 피청구인이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셨죠. 예, 사실입니다. 예. 그 증인이 김태효 그 실장에게 보낸 메시지를 제시하겠습니다. 그 이 메시지가 증인이 보낸 메시지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증인이 이 메시지를 김태효 차장에게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요? 12월 3일 날 물론 특별한 부분에 지시도 하지 않고 지나갔지만 곧 계엄이 해제되고 계엄군이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 날 하루가 지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두 가지가 보였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두 가지 걱정스러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군이 이미 철수된 부분이지만 저는 군이 안정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군이 안정화가 안 된 상태에서 향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 다소의 우려를 가지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일어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큰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 여의도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몇몇 사람들만이 아는 게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이 마치 드라마나 영화를 보듯이 지켜봤기 때문에 마치 계엄군이 철수를 하고 계엄이 해제된 것이 모든 것이 다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돌아올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뭔가 빨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좀 더 큰 위기로 다가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대통령님을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시로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지금 생각해도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께서 진심으로 국민들께 사과하시고 당시에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여러 가지 마음의 심경을 말씀하셨다면 국민들이 훨씬 더 우리 대통령님을 이해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내용이 대통령님께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메시지에 대한 김태호 차장의 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증인은 12월 5일 오후 4시경 국정원장으로부터 대통령의 뜻이라며 경질 통보를 받았고 사직서를 쓰라는 요구에 응하셨죠. 그렇습니다. 초과해서 묻겠습니다. 증인은 사직서를 쓰라는 요구에 이제 순순히 응하신 것 같은데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해서 응했던 것인가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12월 4일 날 국정원장께서만 해외 출장이 계획돼 있던 게 아니고 저도 12월 4일 아침 9시에 김포공에서 출발하는 해외발 항공기를 타도록 해외 출장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출장이 아니고 국정원의 공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출장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12월 5일 날 시간이 없어서 좀 짧고 빠르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국정원장은 수사기관에서 증인이 12월 4일 오후에 이제 국정원장 자신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 한번 하시죠라고 말한 것이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판단해서 자신이 대통령에게 교체 건의를 한 것이지 대통령으로부터 먼저 경질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이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 한번 하시죠라고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건의한 것은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예, 그런 건의를 하신 이유가 뭔가요? 사실은 국정원 원장님, 조태용 국정원장님께서 이 관련된 부분으로 저의 경질 이유로 삼고 특히 12월 6일 날 12시경에 기자회견까지 하셔서 제가 굉장히 큰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마치 이재명 대표를 얘기했다고 해서 민주당하고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니고요. 당시 조태용 원장님께서 먼저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졌으니 통상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하던 정무직 회의를 매일 아침마다 9시에 티타임을 하면서 우리 국정원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눠보자라고 하면서 의견을 구하셨습니다. 특히 12월 4일 정도에 제가 언론을 보고 확인한 부분은 당시 야당 대표께서 비상계엄으로 군 병력을 동원한 것 때문에 도리어 북한의 군사 위협이 더 증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러면 우리 원장님한테 이 말씀을 좀 드리겠다. 도리어 한반도 안보나 북한의 군사 관련된 부분의 위협에서는 그래도 국정원이 가장 정통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관리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부분으로 조금 민심을 좀 안심시키고 야당이지만 야당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약간 좀 안심시킬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소통의 통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원장님께 건의를 드렸던 겁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증인이 생각하는 증인의 경질 이유는 무엇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제가 단순하게 경질된 게 아니라 복잡한 과정이 있어 조금 길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말씀하시면 됩니다. 12월 5일 날 16시에 국정원장께서 직무실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가니까 정무직들이 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직해 주셔야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순간 저도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었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고 인사기획관을 보낼 테니까 사직서를 내세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래도 마지막에 일어나기 전에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국정원장님께 이게 대통령의 뜻입니까? 라고 여쭤봤고 국정원장님께서는 네 아니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럼 우리 인사를 누가 합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결국은 정무직 인사를 누가 하냐 하는 부분은 대통령의 뜻이다 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6일 날 10시 한 반경에 국정원장께서 다시 부르십니다. 예, 있습니다. 시간 그만. 질문은 끝났습니다. 변호사님, 저희 이게 맥락이 있어서 혹시 가능하시면 저희가 제주신문 시간을 좀 당겨서 쓸 수 있을까요? 예, 제주신문 넣으세요. 그러니까 5분 넣고 나중에 5분 빼겠습니다. 5분 넣으세요. 계속 이야기합니까? 네. 그래서 12월 6일 날은 10시 한 반경에 제가 그 이임식을 간소하게 한 이임 차담회를 하고 난 이후였는데 갑자기 또 원장님께서 방으로 좀 오라고 그래서 방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2차장, 3차장 기술장이 다 있었는데 갑자기 원장님 저 이임식 차담회 잘 끝나고 왔습니다. 라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했더니 아니 뭐 이렇게 서두르셨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무직이다 그렇죠. 그냥 예전처럼 다시 일해 봅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농담 삼아 원장님 저 안 잘린 거예요? 라고 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나고 이 얘기는 다른 차장들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12월 6일 날 10시 반에는 다시 이 차장으로 일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지시를 받았고 12월 6일 12시에 제가 정보위원장 간담회를 그러니까 면담을 하러 갔었는데 그 면담에서 사실은 12월 3일 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12월 6일 12시경에 그 정보위원장실에서 면담이 끝나자마자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홍정원 차장을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대통령께 제청해서 국정원장이 경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그 오후는 아마 그 정보위에서 얘기했던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보도가 되는 상황이었고 그날 저녁 7시경에 어떤 직원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겪다 보니까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신뢰할 수는 없고 제 경질 이유를 유일하게 아시는 것은 대통령님께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12월 6일 10시 44분경에 조선일보에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한동훈 체포 지시 거부하자 경질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이제 증인과 다른 정무직들을 함께 불러서 증인에게 오보조라고 물은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국정원장이 증인의 말을 들어줄 의사가 없다고 생각하고 국정원장이 원하는 대답이 오보인 것 같아서 긴 말하지 않고 맞습니다라고 해주셨죠. 예, 조금 부가해서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저는 사실 12월 6일 날 갑작스럽게 다시 일하자 그런 부분이 아마 그 12월 6일 날 아침에 있던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관련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도 제가 지금 크게 여러 사람으로부터 오해받는 부분이 그 조선일보에 제가 그 관련된 내용을 리크하지 않는가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법정에서 얘기하는 부분인데 조선일보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후에 그 정보위원회 위원장 신성범 이제 의원이 12월 6일 11시 8분경에 증인에게 전화를 했었죠. 그 조선일보의 오보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설명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왜냐하면 이 부분은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제 말이 바뀐다고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또 국정원장님께서도 또 오보라고 그랬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한 세 가지 정도라고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장님께서 그 12월 6일 날 아침에 저를 이제 같이 일하시지요 라고 한 다음에 그 현장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 사무실로 돌아온 이후에 전화를 하셔서 조선일보 기자가 오보죠?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가 아니고
제가 12월 3일 날 분명히 관련된 사항을 원장님께 말씀드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상적이면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배경 없이 홍 차장 이거 오보죠? 저는 세 가지 이유로 그냥 오보죠. 예, 오보입니다. 라고 했는 게 저 조선일보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팩트를 보면 윤 국정원 1차장에게 한동훈 등 정치인 체포 지시 그 부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 국정원장도 거부한 듯 그 밑에 제가 인터뷰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뭐 국정원의 조직과 임무가 없다 등등의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사실 팩트가 아닌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한 보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제가 오보라고 했던 부분은 2월 6일 아침에는 그 보도가 오보였어야만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안하겠습니다.